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중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그냥 쭉 가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하나하나 가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은 아까 보여드렸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테이블 리스팅도 마찬가지. 자, 특정 테이블의 구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확인하면 됩니다. 아까 봤던 대로 그냥 DB 봐보죠. 자, 이거는 그냥 반복 숙달을 위해서 문제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보래요. 자, 바뀌었죠? 그리고 테이블 리스팅, 여기도 별다른 테이블이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작업해 놓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고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DB 서버 환경에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준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진짜 테스트용으로 써봐라 라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1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삭제. 자, drop 데이터베이스 if exit A1.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아까 이제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시스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니어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했고 니어에 나오는 문구 앞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앞은 아니에요. 지금 얘 보면은 데이터베이시스 if exit 이라고 했는데 앞에 문제가 있대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이 s가 문제인 거거든요, 얘가. 근데 얘가 왜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까요? 자, 얘는요, 그러니까 MySQL이라고 하는 이 DBMS, DBMS 자체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에러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 얘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오려면 드랍이 오면 안 돼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시스가 오려면 앞에 슈가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준 건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테이블 리스팅,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을 할 게 아니라 지우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까지 얘가 직접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에러 내용이 생겼을 때 니어 여기 라고 했을 때 이 근방을 다 봐야 돼요. 이 근방은 이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문구 앞에 에러 내용이 생긴다가 일반적인 경우겠지만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잘 보면은 이제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을 했다 혹은 워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 쿼리문을 잘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문제일지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A1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가로 안에 백틱 붙어 있는데 이거 백틱 있으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죠? 지금 A1 같은 경우는 어차피 키워드를 인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선택 A1.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달라. show 데이터베이시스 A1 지웠던 거 다시 생겨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테이블 확인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방금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있던 A1은 이미 지우고 다시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지웠다 다시 만들면 그 안에 있던 애들은 당연히 다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테이블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바차 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썼죠. create 테이블. 네. 여기다가 타이틀 컬럼 만들 건데 이 친구를 캐릭터 100으로 만들었고 body라고 만들 건데 이 친구를
캐릭터 100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만 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바차라고 하는 애랑 텍스트라고 하는 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데이터 타입의 일환입니다. 그냥 자바 같은 경우 혹은 다른 C 같은 경우 데이터 타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종류가 많죠. 심지어 언어들이 문자형 혹은 숫자형 혹은 논리형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 타입의 종류가. 그것처럼 DBMS도 마찬가지예요.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좀 더 뒤에 가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 DBM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종류로만 보면 정말 몇십 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알고 써야 되는 건 한 4개, 여기다가 좀 더 살붙여봤자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웹 개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예 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갈 거야 해서 DBA 쪽을 완전히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에 뭔가를 끝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기초적으로 웹 개발에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익힐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도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서 종류는 되게 많지만 이 정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보면은 둘이 좀 닮지 않았나요? 이거 앞에 VAR이라고 하는 거 하나 달려있는 거밖에 안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머지 똑같잖아요. 그쵸? 네. 얘도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럼 텍스트, 이 친구는 어떨까요? 얘는 이거랑 닮아있진 않은데 얘는 그냥 타입 이름 자체가 텍스트래요. 타입 이름이 텍스트인데 생뚱맞게 정수가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얘도 문자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적용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근데 색깔이 좀 달라졌죠.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엄청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들어가려면 좀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색깔은 다르지만 얘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다 라고만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소괄호가 없죠. 제가 이걸 쓰지 않았어요.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얘는 실제로 소괄호를 안 붙이고 쓰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붙이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붙이고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그냥 캐릭터 2개 써놓은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차이점은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자, 만들어주고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 리스팅과 구조까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show tables 한번 해주고 이러면 리스팅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확인은 DSC 아티클 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적어줬던 타입들이 여기에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하나를 추가해봐라. 데이터 추가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죠? insert into article set 타이틀에는 제목, 바디에는 내용. 문제가 요구한 대로 아주 기본적인 퀄이고 지금 방금 전에 1교시 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하래요. 타이틀만. 이렇게. 진짜 1교시 때 했던 거랑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 쿼리도 결국에는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독성을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잘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테이블 만들 때 빼고는 이 줄바꿈 하는 거 말고 가독성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게 딱히 없어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간단한 걸 하고 있어서 그냥 해도 가독성에 문제가 없지만 이거 놓고 한번 봐볼게요.
원래 인설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insert into, 내가 처음 시작하는 이 키워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뭐뭐 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select로 시작하면 select 절, insert로 시작하면 insert 절, update로 시작하면 update 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select에서 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절이라는 거는 그냥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select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insert나 update나 delete 같은 경우는 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insert 문, update 문, delete 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select 같은 경우는 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select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select 대문자로 보여드릴게요. select 별 from 아티클 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where 쓰는 것까지만 해봤단 말이에요. where 타이틀은 제목 이런 것까지만 해봤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select는 밑에 살 붙일 게 엄청 많아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일단 join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온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빙절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웨어절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빙까지 끝나고 나면은 오더 바이 같은 것도 있고요. 리미트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뭐가 많아요. 셀렉트 문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져요. 업데이트, 인설트, 딜리트는 사실 그렇게까지 길어질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냥 컬럼 개수가 많으면 길어진다 이 느낌인데, 셀렉트 같은 경우는 컬럼 개수가 많지 않아도 코드는 길어져요. 그래서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시작하는 문이 가장 첫 번째 붙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그 다음 문들이 한 칸씩 들여쓰기를 하게 돼요, 보통.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이틀 컬럼과 바디 컬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컬럼이 쭉 나열될 때는 얘네들이 선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통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쿼리문도 길어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취향을 많이 타기도 하고, 이제 어떤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본인 나름대로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이 일하면서 생겼어요. 사실 일하기 전까지는 그냥 되게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컸는데,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겪었던 그런 쿼리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 구성을.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인설트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셀렉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얘도 규칙은 똑같은 거예요. 셀렉트로 시작했으니까 얘가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컬럼들끼리 나열되어 있는 거고, 이 쉼표도 뒤에 붙이지 않고 앞에 붙이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취향이 많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앞에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으면 빼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왜냐면 그 문구 내가 써야 되는 컬럼 이름 뒤에 쉼표가 딱 붙어 있으면 생각보다 이 쿼리가 길어질 때 되게 잘 빼먹어요, 이거. 근데 얘가 앞에 있으면은 이만큼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앞에 놓는 편인데, 이거는 개발자들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컬럼들을 선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 왜냐면 지금 우리 컬럼 2개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 실무에서 사용했던 테이블 중에 컬럼 개수가 좀 많았던 애는 60개 정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컬럼 개수만. 그럼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60개란 얘기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막 한 3, 40개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쿼리에다가.
그럼 엄청 길겠죠. 이거 한 줄로 나열하면은 못 읽어요.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하면은 3, 40개 이렇게 쭉 써있으면 못 읽어요. 이거 머리 터집니다. 이거 읽다가 헷갈려서. 그래서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코드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게 보기 좋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를 작성해 나가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프롬절은 이제 셀렉트 오고 나서 이제 한 칸 데려쓰기 하고 나오는 형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웨어는 여기에 위치. 그래서 또 셀렉트보다 한 칸만 프롬이랑 같은 줄.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조인, 온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거는 좀 코드가 더 길어지거나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제대로 구조를 갖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정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네, 지금 간단한 거 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쓰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좀 가독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일단 시키는 대로 좀 더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 돼요. 들여쓰기는 정말 엄청 중요한 요소인데 계속해서 반복 습관하면서 습관을 들여서 내가 막 의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 들여쓰기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거를 막 처음에는 당연히 좀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해야겠지만 이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나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쭉 지금 해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실무 코드에서는 이 애스터리스크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 왜 없냐면, 자, 애스터리스크는 테이블이 갖고 있는 모든 컬럼을 조회해 오겠죠. 예를 들어 컬럼이 10개면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컬럼이 10개면 애스터리스크를 쓰면 이 10개에 대한 데이터가 다 와요.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 쿼리의 실행 속도에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간단한 거 하고 있고 데이터가 무겁지 않아서 실행하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죠. 근데 데이터가 좀 무겁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셀렉트문 하나 했을 때 쿼리 그냥 결과가 눈에 보이는 데까지 한 20초씩 걸리기도 해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런 경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실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20초나 걸리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는 페이지 주소창에 딱 입력을 하자마자 얘가 뜨죠. 이건 인터넷 속도의 영향도 있지만 얘네가 갖고 있는 그런 코드, 소스에 대한 실행 속도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쿼리를 실행하는데 20초 걸린다. 그럼 이 페이지를 구성할 때 그 해당 쿼리가 필요했다. 그럼 이 페이지 그려지는데 최소 20초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다가 쿼리에 대한 결과가 넘어와야 페이지를 그릴 거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다 되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이 페이지를 사용하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아무도 안 쓰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 실행 속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약에 컬럼이 10개인데 그 중에 내가 실제로 가져와서 써야 되는 데이터가 8개밖에 없대요. 그럼 이 8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2개 들 가져오려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애스터리스크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가져와 버릴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테이블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돼요.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중에서 5개의 컬럼을 그린 거예요. 이거 너무 작네. 5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5개의 컬럼 중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봐야 되는 데이터는 3개밖에 없고, 테이블들끼리 연결되기 위해 혹은 테이블들의 구조를 성립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컬럼이 한 2개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돼요. 그럼 이 2개에 대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스터리스크를 쓰는 일이 거의 없고 실제로 사용할 컬럼들만 나열하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꽤나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를 해봤는데 애스터리스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운영되는 쿼리에서 저도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근데 이거는 실무에 가서 느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이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insert 문을 가져와서 넣어주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회를 했는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얘를 딱 봤을 때요. 얘가 먼저 쓰인 글인지 얘가 먼저 쓰인 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인설트를 하면 자, 테이블이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처음에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로 조회하면 메타데이터만 나오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데이터 한 줄 추가하면 붙죠. 그리고 한 줄 추가하면 밑으로 또 붙죠. 실제로는 늦게 한 게 밑에 있는 게 맞기는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내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설트를 처음 한 인설트, 얘가 무조건 먼저 쓰인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가 나오긴 할 건데 일단 명확하게 순서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순서를 얘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얘가 순서를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진짜 그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먼저 쓰였어, 이게 늦게 쓰였어 라는 순서에 대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 쓰인 거고 누가 늦게 쓰인 건지. 근데 이 게시글을 썼을 때 누가 먼저 쓰고 누가 늦게 쓰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거나 들어가서 좀 봐보자면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있는 카페 아무거나 들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게시글들이 여러 개가 있죠.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게시글들은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쓴 글이 맨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가장 옛날에 쓴 글이 맨 뒤로 가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 17시 29분에 쓰인 글이 맨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공지니까 이거 제외하고 그 다음 24분, 11분, 1분, 4시 넘어가죠.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게시판을 만들려면 게시물들이 실제로 누가 먼저 쓰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 정보를 id라고 하는 컬럼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id, 자바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감을 갖고 계실 텐데, 자, 이 id는 이제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고유, 타이핑을 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id라고 하는 컬럼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그인 id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의 id예요. 데이터의 id. 이 id는 어떤 의미냐? 해당 데이터에 고유 식별값이 될 거예요. 고유 식별값이라는 얘기는 식별은 일단 우리가 이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식별이죠. 근데 그게 고유한 값일 거예요. 고유하다라는 건 절대로 중복되지 않고, 그죠? 절대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도 않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유 식별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DBMS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줄여서 이제 PK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표현할 때 이제 주키 혹은 고유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같은 의미예요. 결국 이 역할을 할 거예요. 고유 식별값. 해당 데이터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다른 데이터랑 절대 겹치지 않는 고유한 식별값으로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걸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바꾸고 싶어요. 제목 1로 바꿀 수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불편하죠.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고유 식별값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식별값을 통해서 우리는 얘를 집어낼 수 있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실 이 고유 식별값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테이블과 쳐져서 뭔가를 수행해야 할 때, 다른 테이블들과의 관계를 성립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관계를 성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보셔야 그때 가서 좀 더 이해가 확실히 되시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들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과정이 이 친구를 통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PK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바로 적용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그냥 id라고 하는 컬럼 정도만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어 볼 건데, 자, 굳이 id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뭐 id다, 누군가의 id예요. 그럼 이 id는 같은 집단 안에서 독보적이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여러분들 로그인 아이디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일단 컬럼 이름도 우리가 변수 이름 짓듯이 우리가 실제로 저장할 데이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연관이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좋은 건데, 아이디 또한 애초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디라고 컬럼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냥 아이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경우는 많아요. 뭐 GID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PID, 뭐 CID. 그래서 결국에는 ID인데 이 앞에 붙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단어들의 약자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ID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한다.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ID를 지어줄 게 없으니까 그냥 ID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의미를 더 부여를 해보자면 AID 정도가 되겠네요. 아티클의 ID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하자면, 우리가 변수 이름 지을 때, 언어 공부하면서 변수 이름 지을 때 보통 카멜 표기법 많이 썼죠. 두 단어가 연결되는 시점에서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카멜 표기법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DBMS도 똑같이 그거 써도 돼요. 지금 AID 같은 경우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DB 쪽은 이걸 카멜 표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해요. 언더바로도 많이 분리를 해요. 이거는 이제 DB를 설계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뭘 쓰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언어랑 연결시킬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 짓듯이 진짜 컬럼 이름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D 컬럼 진짜 추가 한번 해볼 건데, 자,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한대요. DML이에요, DDL이에요?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한다. 이거는 DDL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죠? 제가 쉽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데이터를 건드려. 그러면 무조건 DML이에요. 데이터가 아닌 다른 것들을 건드려. 그러면 높은 확률로 DDL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건드린다? 그러면 DML입니다.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조회하고 추가, 인설트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 실제 테이블 안에 쌓이는 데이터들, 걔네들을 건드려? 그럼 무조건 DML. 근데 그게 아닌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건드려? 무조건 DDL.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건드리는 거니까 테이블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DDL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앞으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 뭐 컬럼을 추가해야 된다, 컬럼을 뭐 수정해야 된다, 컬럼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일인데, 자,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한다면 무조건 이 키워드가 옵니다. alter table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에 오게 돼요. 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의 구조를 바꾼다고 한다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야. 근데 어떤 테이블을 일단 명시를 해주고요.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준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id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add 컬럼 해주는 겁니다. 컬럼을 추가할 거야. 어디에?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건데 나는 컬럼을 추가할 거야 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 add 컬럼까지 명시한 뒤에는 실제로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자, 일단 컬럼 명이 와야 되고요. 자, 제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컬럼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컬럼 명만 썼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애초에 컬럼을 같이 만들어 주죠. 그때 컬럼 명과 뭐 적어요? 데이터 타입 적어요. 이 두 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최소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이블은 그냥 만들어 놓고 컬럼을 추가할 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말이 모순 아닌가요? 그러면 그 해당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테이블을 만들 때 최소 조건으로 필요한 정보가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이니까 우리가 컬럼을 추가할 때도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 놓고 컬럼 두 개 만들어 놓고 컬럼 하나 추가할 건데 얘는 데이터 타입 안 정할래. 이게 가능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타입도 하나 넣어줄 겁니다. int라고 하는 타입. int는 정수예요. 자, 이 친구도 제가 소괄호를 쓰지 않았어요. int도 일반적으로 소괄호를 붙이지 않고 사용합니다. 얘는 정수 데이터 타입을, 정수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first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first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실행 안 하셨죠 아직? 이거 하지 말고 보세요. 자, 일단 저만 실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얘를 보면 지금 id 컬럼 어디가 있어요? 컬럼들 순서에 따라서 바디 뒤에가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고유 식별값이라는 id가 뒤에 있대요. 좀 뭔가 안 이쁘지 않나요? 얘는 고유 식별값인데 보통 이런 고유 식별값들은 첫 번째 컬럼에 위치를 하게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테이블 설계를 할 때도 이런 순서가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독성에. 그래서 이 id가 지금 뒤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 친구를 여기다 추가할 게 아니라 나는 맨 앞으로 추가하고 싶어.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따라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int 뒤에 first라고 적어주면 이 first가 지금 추가할 id라는 컬럼을 맨 앞으로 보내줘요. 애초에 first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id라는 컬럼이 맨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위치할 때는 fir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맨 앞이 아니라 중간에 넣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럼 못하나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after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after 뜻이 뭐예요? 뭐뭐 후에, 뭐뭐 뒤에 이런 뜻이죠. 네, 실제로 그 의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after 해놓고 타이틀 이라고 하면 지금 id 컬럼 만들기 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얘네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 이 사이에 id가 들어와요. 타이틀 뒤에 만들어줘 라고 우리가 명시한 거니까. 이렇게 first랑 after를 사용해서 모든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컬럼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first를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지금 id 컬럼의 값이 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은 고유 식별값이 아니잖아요. 고유 식별값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절대 중복도 안 되고 절대 누락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널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 없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식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바꿔줄 겁니다. 자,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한대요. 어떤 쿼리로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 추가니까 인설트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존에 있는 id 컬럼의 그 값에 널이라고 하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겠죠. 인설트는 없는 걸 추가하는 거고, 아예 없는 데이터 한 줄을 만들어내는 게 인설트고, 업데이트는 있는 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세팅한 대로 할 거야. id를 1이라고 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id is null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실 지금 이 상태로 쿼리를 실행시키면 결과가 이 둘의 널 값이 둘 다 1로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id가 들어있는, 만약에 3이라고 해서 제목 어쩌고 내용 어쩌고 이런 상황이래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쿼리 실행시키면은 우린 얘네 둘만 바꾸고 싶었는데 얘도 바뀔 거잖아요. 그쵸? 같이 바뀌니까 조건이 없으면 같이 다 바뀔 거니까 이럴 때는 얘를 찝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보통 찝을 때 where id는 몇 이런 식으로 찝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널이니까 값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찝어낼 때 이게 안 돼요. id는 null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id is null 이라고 하는 애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is null 뜻이 뭐예요? null이다죠. 비동사니까 null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id가 null이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ull 가지고 비교를 하고 조건을 따질 때에는 is null, is not null 이런 걸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다면 지금 id의 값들이 둘 다 1로 바뀌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가 고유 식별 값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둘 다 1이면 이건 중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유한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이 친구 중에 하나를 바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바꾸고 싶은데 찝어낼 수 있어요? 얘나 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죠? 제가 방법이 아예 없진 않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이거 아이디 만들기 전에도 그죠? 그 방식인 건데 자, 일단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2 바꿀 건데 자 보세요. 뒤에 보면은 리밋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 리밋,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한계, 제한, 뭐 이런 뜻이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막아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1이 어때요?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한계까지만이에요. 제가 한계까지만이 한계까지만인 거고, 우리 리밋의 뜻은 한계죠? 그쵸? 그래서 한계까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id를 2로 바꿀 건데 한계까지만 바꿔줘 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바뀌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얘기가 또 나오긴 하겠지만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가자면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면요. 지금 이 쿼리를 같이 좀 보면서 하는 게 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업데이트 얘기를 하기 전에 셀렉트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메타데이터가 들어있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셀렉트 뭐 별프롬 아티클 해서 이 테이블을 조회하게 돼요. 데이터를.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하는 순간 이 DBMS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테이블을 찾아요. 찾아서 처음부터 첫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까지 풀스캔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봐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자, 이게 셀렉트의 가장 기본. 그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업데이트 아티클 했어요. 그럼 얘가 일단 아티클을 셀렉트해요. 셀렉트해서 가져옵니다. 아까처럼 메타데이터에 실제 데이터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얘를 이만큼을 찾아서 가져와요. 풀스캔 한 다음에. 그리고 원하는 값을 세팅해요. 하려고 기다려요. 준비를 해놔요. 근데 조건이 걸려있거나 이런 리밋 같은 게 걸려있으면 이 결과 안에서 조건을 따지고 바꿔버려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예시가 없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테이블을 일단 가져와 놓고 얘가 준비를 스탠바이를 시켜놓은 다음에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을 추려낸 결과 안에서 실행시켜버려요. 자, 하다 보면은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일단 데이터 한 개 추가라고 했는데 인서트 쿼리 하나 가져와서 id 아이고 이제 컬럼이 id라는 컬럼이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얘도 값을 잘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제목 3에 내용 3 이렇게 인서트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순서가 213 뭔가 이쁘지가 않아요. 123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 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터의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id라고 하는 이 고유식별값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213 이렇게 쌓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직접 관리하지 않을 거거든요. 알아서 카운팅 될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물 데이터를 지워버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id라고 하는 값이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건을 걸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지울 수 있겠죠. (13) 자, 그리고 나서 날짜 컬럼을 추가한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